안녕하세요. 어부바 갤러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도슨트 유제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어부바 갤러리의 주제는 인물과 초상입니다. 오랜 시간 미술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그렸던 그림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인물입니다. 인물화는 특정한 대상을 그리는 초상화와 자기 자신을 그리는 자화상으로 나뉘는데요. 초상화는 특정 인물의 외모를 묘사하는 것을 넘어 그 사람의 성격이나 사회적 지위, 감정까지도 함께 표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죠. 역사적으로는 왕족이나 귀족, 종교 지도자처럼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물을 기념하거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 제작된 경우가 많으며 배경이나 복장, 소품 등을 통해 인물의 정체성과 상징을 드러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 자화상은 화가가 자신의 외모 외에도 감정, 정체성, 내면의 상태를 표현하고자 할 때 자주 그려졌는데요. 자화상은 작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담겨있기 때문에 작가의 자의식과 예술관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초상화는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인물을 표현한 그림이라면 자화상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스스로를 표현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대를 바꾸었던 작가들의 인물화를 함께 살펴보실까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초상화는 무엇일까요? 단번에 모든 분들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떠올릴 것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비싼 그림으로 기네스북에도 올라와 있는데 그 추정가는 무려 40조 원이라고 하죠. 이 모나리자라는 그림 하나가 10만 개가 넘는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고 이 그림을 보기 위해 매년 세계 각국에서 550만 명 이상의 루브르 박물관을 찾고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예술가이자 과학자, 발명가였습니다. 그는 모나리자, 최후의 만찬 같은 명작을 남겼고 해부학, 공학, 천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한 다재다능한 천재였죠. 그가 남긴 역작인 모나리자는 그 유명세만큼 가장 많은 미스테리를 안고 있는 그림이기도 한데요. 미스테리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모나리자라는 그림에 대해 알아볼까요? 가장 큰 미스테리는 모나리자는 과연 누구인가? 라는 거죠. 사람들이 추정한 모델이 여러 명 있는데요. 후보 1번은 다빈치에게 끈질기게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간청했던 이사벨라 데스테입니다. 다빈치가 그린 이사벨라 초상화 스케치의 손과 가슴 부분이 모나리자와 닮았다는 점에 그 근거를 두고 있죠. 어떤가요? 손과 가슴 부분이 비슷한 것 같기는 하죠. 두 번째 후보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자신이라는 설입니다. 1986년 미국 벨 연구소의 릴리언 슈워츠와 런던 모즐리 병원의 딕비 퀘스티드 박사의 실험 결과가 결정적 증거인데요. 왼쪽을 보는 모나리자의 얼굴에 맞춰 오른쪽을 쳐다보는 다빈치 노년의 자화상을 컴퓨터로 합성해 본 결과 눈 사이 거리, 다크서클 곡선까지 단 2%도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두 얼굴이 일치했다고 하네요. 그러나 그 사실을 증명할 역사적인 기록이 없고 대부분의 화가들처럼 다빈치가 얼굴을 묘사하는 방식이 일정해서 생긴 우연의 일치일 것이라 추측하는 견해가 많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후보는 가장 높은 지지를 얻는 주인공이기도 한데요. 피렌체 상인의 부인이었던 리사 델 조콘다입니다. 리자는 조콘다의 애칭이었고 모나는 유부녀 이름 앞에 붙이는 이탈리아 경칭인데요. 이 때문에 이 작품의 정확한 명칭은 모나리자가 아니라 피렌체 상인의 부인 리사 델 조콘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그림의 주인공 조콘다 부인의 남편이 새로 매입한 집에 걸어둘 목적으로 아들을 낳은 부인의 초상화를 다빈치에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문받은 이 그림은 납품을 하지 않고 다빈치가 죽을 때까지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의문은 모델과 화가가 서로 사랑했고 그로 인해 조콘다가 완성작을 거절했다는 주장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델이 진짜 모나리자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다빈치가 그렸던 여인들의 모습을 바탕으로 본인의 모습을 함께 섞어 그린 상상의 여인이 아니었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미스테리를 살펴볼까요? 모나리자는 왜 눈썹이 없는 걸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요. 모나리자 모델의 후보였었던 조콘다 부인이 행실이 나쁜 여인이라 당시에 나쁜 여인의 기준이었던 눈썹이 없었다라는 설과 당시 미인의 기준이 이마가 넓어 보일수록 아름답게 봤다는 설로 충돌하는데요. 실제로 이 시대에 일부러 눈썹을 뽑았다라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어서 후자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또 다른 작품인 수태고지 속 성모의 눈썹도 거의 없는 것을 볼 수 있죠. 다른 그림들에도 눈썹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아 원래는 눈썹이 그려져 있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며 지워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나리자의 마지막 미스테리, 미소의 비밀입니다. 모나리자를 본 사람들은 그 미소에 대해 웃고 있는 건지 우울한 것인지 분간이 잘 되지 않는 미소라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여기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만들어낸 미술 기법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레오나르도가 창안한 스푸마토, 번역하면 연기라는 뜻인데요. 연기가 공기 중에 사라지듯 형태의 경계 없이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변화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이 기법은 가장 어두운 색부터 칠한 다음 밝은 색을 덧칠하게 되면 가장 먼저 칠했던 어두운 색이 나중에 칠한 밝은 색을 통과해 흐릿하게 배어나오면서 은은한 색채 효과를 낼 수 있죠. 레오나르도는 인간의 표정을 좌우하는 모나리자의 눈꼬리와 입꼬리를 스푸마토 기법으로 처리하여 모나리자의 알 수 없는 미소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자세히 보면 좌우가 미세하게 다른 곳을 보고 있고 눈꼬리의 높이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인간의 감정이 가장 잘 드러나는 눈과 입의 양쪽 끝을 각각 다르게 묘사해서 관람자가 혼란을 느끼도록 만든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감정일 때 어떤 표정을 짓는지, 그것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끊임없이 관찰한 레오나르도는 그것들 사이의 연관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스푸마토 기법으로 그 혼란을 가중시킨 셈이죠. 매우 과학적인 방법으로 신비롭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상상력을 자극하는 미스테리와 레오나르도의 예술적 역량이 더해져 모나리자는 언제나 우리에게 매력적이고 아름답게 기억되지 않을까요? 다음 그림은 북유럽의 모나리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요하네스 베르메르의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입니다. 아마도 모나리자 다음으로 가장 유명한 초상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요하네스 베르메르는 네덜란드 황금시대의 대표적인 화가로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우유를 따르는 여인 등의 작품이 있습니다. 그럼 작품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진주 귀걸이와 푸른색 터번이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진주 귀걸이였을까요? 다이아몬드나 에메랄드, 사파이어 같은 보석은 자연에서 만들어진 무기질 광물이지만 진주는 살아있는 생명체에서 잉태된 유기질 보석입니다. 광물은 연마 과정을 통해서 보석으로 탄생되지만 진주는 태어난 모습 그대로 보석이 되죠. 그리고 베르메르가 살던 시대에 진주가 대유행을 했었다고 합니다. 은은한 광택과 우아한 아름다움을 가진 진주는 순결함과 고결한 신분의 상징이었죠. 그래서 왕족들만 소유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진주는 권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것은 베르메르의 작품엔 진주가 정말 많이 등장하는데요. 요하네스의 작품 36점 중에 무려 18점의 진주가 등장합니다. 노란색의 외투를 입은 중산층 여인이 진주 귀걸이와 목걸이를 들고 있거나 착용한 모습으로 주로 등장하죠. 어떤 때에는 허영과 쾌락을 경고하는 부정적 의미로도, 어떤 때는 정결한 여성의 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요하네스의 그림의 진주는 사치심을 경고하려는 의도였다고 보기도 하고, 반대로 청렴한 미덕을 묘사했다고 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진주귀걸이를 한 소녀는 후자의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푸른 터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울트라마린으로 채색된 이 그림은 시대를 불문하고 화가들이 사용하는 색상 중 가장 값비싼 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희귀광물인 라피스 라줄리, 청금석을 갈아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불투명하고 짙은 파랑색 돌에 흰색 줄이나 황금빛 조각이 섞여 있는 광물인데요. 지금도 울트라마린이라는 색상 이름과 색소로 활용되고 있죠. 당시에는 이걸 곱게 갈아서 악유와 같은 접착제를 섞어 울트라마린 색을 완성을 했었는데요. 합성환료는 19세기나 돼서야 개발되었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화가들이 직접 물감을 제조해서 그림을 그려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색이지만 쉽게 사용할 수 없는 색이기도 했죠. 최상의 울트라마린은 키로당 현재 금액으로 1,500만 원이나 했을 정도로 금보다 비싼 물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세에는 성모 마리아의 옷을 채색할 때와 같이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을 했다고 하죠. 심지어 화가가 그림을 의뢰받아 그릴 때 파란색을 칠해야 할 일이 있으면 울트라마린의 사용량을 계약서에 미리 명시해야 될 정도였죠. 울트라마린의 별도 물감값을 받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히 베르메르는 거의 모든 작품에 라피스 라줄리로 만든 울트라마린을 사용합니다. 울트라마린을 너무 좋아해서 재산을 탕진한 화가로도 유명하죠. 축구팀 하나를 만들 정도로 11명의 자녀가 있어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베르메르는 8명의 자식이 죽을 때까지 함께 살았고 매우 가난했었다고 하죠. 그럼 돈은 어디서 났을까요? 슬프게도 장모님한테 한평생 얹혀 살았다고 합니다. 결국 베르메르는 죽고 난 뒤에는 부채로 인해 아내는 결국 파산 신고까지 하게 되고 집에 가장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작품이자 화가가 가장 애정하던 그림이었던 진주귀걸이를 한 소녀까지 팔아 넘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림의 주인공인 소녀는 과연 누구일까요? 베르메르는 한평생 여인의 모습을 그린 화가입니다. 베르메르의 그림에는 다양한 여인의 모습이 등장하죠. 그런데 진주귀걸이를 한 소녀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은 한 번도 없었을 뿐더러 이렇게 배경을 까맣게 칠한 형태의 초상화가 몇 점 없습니다. 터번에 비싼 물감인 울트라마린을 사용하다 보니 사연이 있거나 특별한 사람이 아닌지 추정했던 것일 뿐 사실 이 그림은 특정 모델이 없는 그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크 시대였던 17세기 네덜란드에는 두상을 부각시켜 그린 초상화를 많이 그렸는데요. 화가의 상상에 의해 만들어진 이국적인 인물 유형을 트로니라고 부릅니다. 진주귀걸이를 한 소녀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도 트로니일 가능성이 높죠.